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역시나 쉽지가 않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약보합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는 상승세를 띄기도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으로 반전을 했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7천억 원 가깝게 팔고 있고 이 코스닥 안에서도 3천억 원 넘게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양지수 모두 장중에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 단 하루 빼고 줄곧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주가가 연중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지금의 이러한 조정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펼쳐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오늘의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흐름을 현재 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오늘 아침에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 9일에 통과가 된 거고 한국 시간으로는 10일에 이렇게 통과가 된 건데요. 먼저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이 생명공학 기업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이 그 대상이고요.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어떠한 기업들일까요? 현재로서는 5개의 기업이 특정됐습니다. 중국의 유전체 기업인 BGI 지무노믹스 그리고 MGI 테크 그리고 MGI 테크의 산하에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컴플리트 지노믹스, 우시앱텍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5가지 기업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미국의 하원 공화당 의원인 브래드 웬스트럽은 이 생명보험 산업을 장악하는 중국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는 그 기업이 바로 이 5가지 기업이다라고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인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의 이 5개 기업들이 현재 수집하고 있는 미국의 데이터가 중국 정부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요지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찬성이 306표가 나왔습니다. 과반수인 3분의 1을 쉽게 넘기면서 통과가 됐고 가뿐하게 통과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상원만 통과를 하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거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법으로 제정되게 됩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 관련 수혜주 찾기에 바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바이넥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신영증권 측에서는 한 달 전에 바이넥스와 관련해서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생물보안법의 진정한 수혜자는 바이넥스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2개의 기업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형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바이넥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넥스가 왜 유리할까요? 가장 큰 경쟁자인 중국의 CDMO가 이제 배제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생물보안법 제정이 결국에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탈중국화 현상을 지속시킬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넥스가 유리한 이유는 중소형 기업 가운데서 최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당시에 대형 설비기업과 중소형 설비기업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일단 대형 설비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설을 했고 양적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기업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증설을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서 설비의 다양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 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바이넥스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바이오 CDMO 사업이 전체 사업 가운데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넥스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게 현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증권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KB증권 측에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 생물보안법 관점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미미할 수는 있겠지만은 점진적으로는 효과가 체감이 될 것이다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CDU가 12건을 수주를 했었고 2024년 1분기에는 8건을 수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좀 미미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의 10에서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거품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컨퍼런스 콜에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CDU 사업이 지금은 적지만은 그 비중이 적지만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 의견이 나왔고요. 연내 입법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 기간입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중국 기업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국계 CDMO도 존재한다는 점도 결국에는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5개 기업 그리고 주요 피어들 우시바이오로직스, 론자, 후지필름 등과 이 밸류에이션 갭이 더 가파르게 좁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이 국면에서도 매수 괜찮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오늘 아침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11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수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남겼고요. SK증권 측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리포트를 한 번도 발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9월 들어서 그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커버리지를 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20만 원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적이 중량에 있었습니다. CMO 수주의 신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시밀러 시장이 개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클론 항체 수요도 5년간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CMO 수주 계속 들어서 17년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이제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 시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어느덧 3분기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추석 연휴이고 끝나면 이제 3분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 텐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3분기 정말 일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었죠.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이라는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 그래도 금리 인하는 9월 FOMC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미국 대선의 경우에도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첫 TV 토론에서 어떠한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향방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 증시의 커다란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역시 더 이상 상승이 아니라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점, 소비가 둔화되고 내수가 또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조의 불안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AI 고점 논란, 기술주에도 논란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AI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에서부터 약세가 나타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 일제히 조정을 받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확대는 말할 것도 없었죠. 지난 8월에 있었던 검은 월요일 이후로 글로벌 증시에 폭락이 나타났던 그 시점, VIX 변동성 지수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좀 안정 상태를 보이다가 9월 들어 다시금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VIX 변동성 지수는 또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하는 지수인데 간밤엔 또 13%나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급등한 가운데 공포 지수가 폭락한 건데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 중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완화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지금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이 국내 증권가에서도 중론으로 읽히고 있는데요. 간밤에 또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IM증권에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정책 기조 전환 국면에서 VIX, 빅스 지수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팬데믹 때도 물론 가장 높게 치솟긴 했지만 19년이나 22년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항상 이렇게 빅스 지수는 치솟았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례적인 현상이 절대 아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미국 경제 침체 강력한 시그널로 꼽히는 고용 지표가 그렇게까지 부진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주 미국에서 공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안정세를 유지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이 현재 얼마나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이 변동성을 줄여줄지, 고용시장의 완화를 더 불러줄지가 지금 시장의 관건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눈치 보는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거래 대금도 쪼그라들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다음 장에서 또 어떤 조언하고 있는지 살펴보시죠. 지금은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조언입니다. 코스피가 더 빠질 여지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폭의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급락하는 이 상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좀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입니다. 9월의 평균 거래대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월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거래대금 기록하면서 거래대금이 그야말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하지만 증시가 하락한 이후에 거래대금이 일정 수준을 하락하게 되면은 단기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FOMC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리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반등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결국에는 집중되는 종목 위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LG전자와 삼성생명, LG에너지솔루션을 탑픽 종목으로 꼽았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플러스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추천 요인입니다. LG전자의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20에서 46%까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 9월에 유지된 가운데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정을 워낙에 많이 받았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9월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델리온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장중에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국내 증시의 문제점은 거래대금의 부재입니다. 국내 증시는 연휴 및 과세 불확실성 등으로 거래가 계속 말라붙은 상태이고요. 외국인들도 최근 한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는 등 수급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제 블랙 먼데이 재현 없이 주가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보면 지금은 어지간한 악재는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매력적으로 싸진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의 반등과 침체 불안 완화 등 미국발 긍정적인 소식도 일부 있고요. 한국처럼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의 8월 수출이 약 17% 서프라이 소식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회복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엔비디아의 반등으로 국내 반도체 주들도 반등을 시도했지만 오후 들어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 또한 계속 하락폭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중국산 드론 사용 금지 조치로 드론주가 지금 상한가,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주에 포진해 있는 상태고요. 내일 미국 대선 토론에 있는 만큼 해리스 관련주 또 트럼프 관련주들이 오후장 움직이면서 장중 혼란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 종목은 제가 아주 매력적인 자리에 있는 대형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아마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종목명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의 3분기 24년 실적을 매출액 18.3조 원과 영업이익 7.2조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산업 내 HBM 캐퍼시티 전환에 따른 공급 감소와 범용 서버의 수요 회복 영향으로 D램의 가격이 당초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HBM 기여도는 지속 상승해 4분기 39%에 도달하고요. 2025년에는 약 40%를 상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이익 기반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HBM 강세 및 공정난도 상승 지속으로 하방 경직성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15만 5천 원부터 16만 원까지 매수가 드리겠고요. 비중은 10%, 손절가는 14만 5천 원, 목표가는 18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 하이닉스 HBM 효과 계속해서 톡톡히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바로 롯데케미컬인데요.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 삼성 바로직스, 세 번째 아모레퍼시픽, 네 번째 현대글로베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SK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이어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네 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은 파마리서치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시젠, 네 번째로는 S트래픽, 다섯 번째로는 ICTK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ST팜, 다섯 번째로는 오성 첨단 소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녹십자, 세 번째로 네이버, 네 번째로는 셀트리온, 다섯 번째로는 삼양식품 이름 올리고 있는데 특히나 삼양식품 오늘 시장에서 8%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다르게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1, 2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삼성전기, 다섯 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실리콘투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파마 리서치, 세 번째로는 VT, 네 번째로는 엠노, 다섯 번째로는 휴젤입니다. 1위 기업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바이오 기업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ST팜 가장 첫 번째 이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비올,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DKT, 다섯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입섭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루닛 가져오셨네요. 16%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크게 급등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멘텀이 따로 있나요? 다른 없고요. 이거 기사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되겠습니까? 한데. 지금 네. 루닛 주주분들은 지금 13만 원 갔던 게 4만 원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그쵸?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루닛 뭐 이런 종목들 갈 때 엄청 뜨거웠었는데 그때 이제 달려드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뭐 한참 더 2배 이상 가야죠. 지금 3배 이상 가야 2023년 9월달 고점에 갑니다. 뭐 루닛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좀 이격 조정이 좀 있고 쉬는 타이밍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단기간에 거기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도 응원은 합니다만 저기 단기간에 3배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 뭐 루닛이 그냥 정말 그냥 이른바 잡주 테마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2024년 9월달 가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래의 가치를 땡겨왔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야죠. 지금 일단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나씩 가다 보면은 뭐 10만 원 가고 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에 이게 그때처럼 파워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일단 루닛의 발자취들을 알아보죠.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은 내고 있습니다. 뭐 잠재적으로 배경으로는 지금 상황이 일단 배경이죠. 사실 근데 뭐 의사 사람이 없이 뭐 혼자 독단적으로 이게 모든 거를 지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사실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추석 앞두고 사실 아이나 뭐 노부모 모시고 계신 분들은 걱정될 거예요. 그냥 안 아파야 된다는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아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응급실 가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1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수술을 하면 다행인데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못 받아주면 이거 응급실 뺑뺑이만 돌다가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거든요, 지금. 네. 오늘 또 의대 수시 모집이 시작됐는데 뭐 이것도 내년부터 가르칠 의사, 교수 선생님들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문제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을 많이 AI를 넣는다, 아니면 비대면 진료를 뭐 전폭적으로 허용한다 이러면서 채찍도 하면서 뭐 당근도 주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다 같이 해야 된다. 인공지능하고 의사 선생님 둘이 팀을 이룬 거에서 가장 최고의 성과가 나왔었잖아요. 네. 저번에 얘기 드렸죠. 네. 인공지능 2명 들어간 거랑 의사 2명 들어간 거랑 의사랑 인공지능 들어간 거 걔네가 최고의 성과가 나왔었어요. 둘이가.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의료 현장에. 13일부터 17일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24년도 유럽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그 에스모라고 불리우는 세계 3대 학회 중에 하나예요. 그 이번 주에 그 폐암학회도 있고 이 에스모가 있고 그다음에 핵의학회가 있어요. 네. 세 개가 연달아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가장 가중치가 높은 것이 에스모예요. 그 앞단에 폐암학회랑 뒤에 핵의학회는 핵으로 방사선 의약품 요즘에 뜨는 거 그것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이 폐암학회는 그 3대 의학회가 아니고요.
에스모가 3대 의학회예요. 유럽 종양 학회. 예, 이게 유럽 종양 의학회 이게 에스모가 3대 학회입니다. 네. AI 바이오마크 루니스코프 IO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 항암제 병용 치료 효과 예측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면역 항암제가 워낙에 비싸요. 키트루다도 그렇고 옵디보도 그렇고 옵디보는 BMS에서 만든 거고 키트루다는 머크에서 만든 건데 얘네 둘이 합치면 지금 면역 항암제 시장의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BMS의 옵디보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이 있었는데 머크의 키트루다가 나오고 나서 패권을 장악을 해버렸죠.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도 머크의 키트루다가 먹어버렸잖아요. 어쨌든 면역 항암제를 치료를 하는데 면역 항암제를 만들거나 그 치료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루닛은 뭘 하는 회사죠? 스코프 요거를 이용해서 어떤 환자가 이 면역 항암제가 가장 잘 먹힐 것인가를 확률을 계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머크의 키트루다 그리고 뭐 표적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험 적용 안 되면 엄청 1년에 1억 넘어요 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뭐 해보고 싶겠죠. 왜냐면 끝까지 해보고 싶으니까 내 가족과 친지와 내 아들 딸들이 뭐 이게 마지막 수단이 없는 가운데 뭐라도 해보고 싶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라도 해보려고 하더라도 확률이 높은 걸 하는 게 좋잖아요. 시간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확률을 계산해서 그거에 맞는 거를 물론 전문의 선생님의 그 어떤 저기도 뛰어나야겠죠. 하지만 이제 루니스코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분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편의 논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100만 편에. 얘는 100만 편의 논문을 혼자 다 읽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막 똑똑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방사선 그 사진도 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루노스코프가 환자 면역의 표현형을 정밀하게 분류를 해줍니다. 면역 표현형이라고 면역이 어떤 모습을 갖췄는가인데 면역 활성, 그다음에 면역 제외, 면역 결핍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냥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뭐가 가장 면역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면역 활성, 면역 제외, 면역 결핍 단어의 느낌만으로도 뭐겠어요? 활성? 그렇죠. 활성이란 단어가 가장 활성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면역 활성 환자들로 분류가 됐을 때 면역 항암제 치료가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총 585명의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275명에게는 면역 항암제 BMS에서 만든 옵디보, 그다음에 1세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 화학요법 병용 치료를 했고요. 310명에게는 화학요법 단독 치료를 해서 두 군을 비교를 하는 실험인데 루니스코프 IO로 아까 말한 대로 면역 표현형으로 세 개로 갈랐어요. 그랬더니 루니스코프 IO로 분류한 환자 중에 면역 활성으로 분류가 된 면역 활성 환자군 이게 228명인데 228명에서 병용 치료 효과가 탁월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 활성 환자군이 이 면역 활성 환자군에게 병용 치료를 했을 때 면역 활성 환자군 중에서 단독 치료로 아까 단독 치료는 아까 화학요법이라고 했죠. 화학요법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 대비해서 MPFS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이라고 해요. 앞에 M이 미들이고 이 뒤에 PFS가 무진행 생존기간이에요.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생존한 기간. 네. 그게 면역 활성 환자군 병용 치료군은 11개월이 나왔고요. 면역 활성 환자군 중에서 단독 치료군은 5.8개월. 그러니까 2배 더 살았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 병용 치료 환자군, 단독 치료 환자군 중에서도 면역 활성 환자군이 어쨌든 간에 가장 반응이 높았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이 네.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면역 항암제의 원리는 암을 직접 공격해서 타격하는 게 아니라 T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서 면역력을 길러서 면역세포가 스스로 암을 퇴치할 수 있게 만드는 약간 간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안 들어버려요. 반응률을 올리는 게 관건인데 이런 루니스코프 IO를 통해서 반응률이 뛰어날 것 같은 환자를 골라내는 것도 네. 반응률을 높이는 다른 방법이죠. 네. 그 항암제 자체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환자가 확률이 높은 환자를 가려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루니스코프 IO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AI 병리 분석 솔루션 루니스코프 PD-L1이 있습니다. 또 루니스코프 IO는 아까 전에 면역 활성, 면역 결핍, 면역 제외 요거를 갈라주는 거고 루니스코프 PD-L1은 PD-L1에서 보시다시피 이 암이 걸릴 것 같은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디지털 병리 플랫폼 네비파이라는 로슈 진단에서 하는 것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네. 로슈 진단에서 파는 디지털 플랫폼에 네비파이가 같이 탑재돼서 패키지로 팔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리학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T세포에는 PD-1이라는 게 있고요. 네. 암세포에는 PD-L1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PD-1이 평상시엔 좋은 역할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 그 사이토카인 후폭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그런 거거든요. 원래 우리 면역세포는 나쁜 세포를 지키는 데 쓰여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오바를 해버리면 정상세포를 공격해버려요. 네. 그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T세포에 있는 PD-1이라는 건데 이 암세포 똑똑한 놈이 네. 지도 정상세포인 척을 해서 PD-1이 브레이크를 잡게 합니다. 언제요? T세포의 PD-1하고 암세포의 PD-L1이 결합을 해버리는 순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인식한 나머지 정상세포가 오바해서 면역력을 너무 확대 해석하네 하고 PD-1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암세포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 결합을 멈추게 하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그게 바로 키트루다 옵디보가 다 면역 관문 억제제 성향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PD-L1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암세포의 PD-L1이 과다하게 발현된 것을 미리 잡아내야 네. 저놈이 암세포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T세포의 PD-1과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루니스코프의 PD-L1이 바로 그거를 암세포의 PD-L1의 발현 정도를 가려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루니스코프는 뭐를 하는 겁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루니스코프는 환자 분류. 환자의 어떤 발현 정도라던가 그런 것을 가려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병리학자에게 좀 더 시간 절약을 하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루니스코프 PD-L은 주로 비소세포 폐암 전용 분석 솔루션이고요. 당연히 아까 키트루다나 옵디보가 대부분 다 비소세포 폐암을 적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세포 조직을 분석해서 특정 단백질인 PD-L의 발현 정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루니스코프의 능력이 네. 각종 암에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정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 로슈 진단에 속해갖고 팔려서 매출이 진짜 나오면은 지금은 다 연구용인데 네. 판매용에서 매출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제 실적도 찍히게 될 겁니다. 네. 루니 주주분들은 이제 그런 그 어떤 로드맵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로드맵이 실현되는 것을 보시면서 주가의 반등 세기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의료주 루닛이죠. 암 치료가 정말 미래에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 앞으로의 주가 추이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오늘 15% 가까이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로 묶이면서 드론 관련주 안에 있는 오늘 국내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이 드론 갈등까지 번진 상황이죠. 이론에서 이제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드론 관련주들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인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드론과 관련이 있나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줄여서 SRS라고 부르더라고요.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이라고 했는데 3D 레이더랑 다른 점이 높이, 하이트가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물체 자체, 건물 자체의 높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높이에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4D 이미징 레이더가 달려 있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자율주행 버스도 그렇고 자율주행 드론도 그렇고 다 좋은데 네. 왜 지금까지 레이더를 쓰지 않았냐? 우리가 센서, 눈이라고 하죠. 이런 자율주행의 눈들은 세 가지를 주로 썼습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자, 근데 카메라랑 라이다를 그동안 레이더보다 많이 썼던 이유는 카메라랑 라이더가 해상도가 상당히 고해상도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운전자나 조작자한테 제공하니까 훨씬 시각적으로 보기 쉬우니까 아까 레이더가 3D에서 4D로 발전해서 높이까지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안 썼어요. 그리고 레이더는 점으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점으로. 그러니까 해상도가 고해상도 이미지로 적용되는 카메라나 라이더에 비해서 시각적인 게 떨어졌죠. 네. 그런데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카메라나 라이다 못지않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높이까지 추가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쓸 이유가 생긴 거예요. 쓸 개연성이 생긴 거죠. 카메라랑 라이다는 단점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썼었습니다. 단점이 뭐였느냐? 카메라랑 라이다는 비싸요. 엄청 비싸고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메라랑 라이다는 빛이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더가 점으로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이미지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형태의 빛으로 감지하는 라이다 대비해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빛으로 감지하는 라이다, 이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두운 비가 막 몰아치고 사막 폭풍이 있는 곳에 가면은 빛이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마치 우리 저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악천후에서 상황 감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레이더는 그런 악천후 속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요. 레이더. 네, 레이더는. 네. 그리고 라이다가 이제 아까 카메라랑 라이다는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라이다 대비 가격이 80% 저렴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가격이 저렴하며 악천후, 사막 폭풍 속에서도 저기 레이저 형태의 빛으로 하는 라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감지가 가능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현이 되는데 그동안 고해상도 이미지를 해주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풀리니까 엄청 많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카메라 라이다를 쓰다가 레이더 쪽으로.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중국 쪽입니다. 중국 DJI. 여기 드론이라던가 여러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들고 다니는 저기 핸드월이라고 하나요?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그거 쓰시는 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업체에 대해서 미국 내 사용 금지 법안 처리가 됐습니다. 하원에서. 지금 팔린 거는 법안으로 금지를 못 시켰어요. 근데 앞으로 신규 제품을 판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뜨겠습니까? 다른 미국 업체의 드론. 아마존이 드론을 만들죠. 그래서 아마존이 개발 중인 배송용 드론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때 뭐 캠핑장에다가 직접 배송을 해서 날리는 장면도 있었는데 배송용 드론에다가 레이더 모듈 제공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일회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회성인데 돈은 한 번에 받지 않고 돈은 나눠서 받는데 이 연구가 자체가 일회성 연구였어요. 어쨌든 간에 5억 2천만 원짜리 드론의 지상 관찰 레이더를 공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레이더죠. 그러니까 4D 이미징 레이더. 그러니까 기존 3D 이미징 레이더보다 훨씬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단점 때문에 못 썼었는데 그 단점보다 훨씬 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SRS의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어떤 이런 제품들이 많이 쓰일 수 있는 순간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와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이 기업은 이름처럼 4D 이미징 레이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의 수혜가 더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인베티지랩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서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10월에 이제 국내 출시 예정이고 위고비가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노화까지 늦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도 관련주고요. 이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지금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을 네. DDS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플랫폼을 만약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머크의 알테오젠이 이 지금 제형병형 기술을 수출한 것처럼 비슷한 기술 수출권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펩트론이 앞서 나가고 있고 다 똑같아요.
일단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싹센다, 위고비, 젯바운드 뭐 이렇게 오고 있죠. 뭐 당뇨병 치료제에는 오젬픽, 마운자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정맥주사 제형이라는 겁니다. 정맥주사 제형. 이거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연구도 노보노디스크가 하고 있는데 정맥주사 제형을 일단은 기간을 넓히는 게 중요하겠죠. 싹센다 하루 1회, 위고비 한 달, 일주 1회. 이거를 만약에 한 달 1회로 늘리고 아니면 3달 1회로 늘리면 주사의 공포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IVL, 지금 인벤티지 랩이니까 IVL을 앞에 붙이고 드로그 플루이딕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mRNA 백신 유전자 치료제 제조 플랫폼 IVL 진 플루이딕 이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앞에 거죠. 독일계 빅파마의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 IVL 드로그 플루딕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와 있는데 네. 독일계 빅파마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독일에는 제약사가 몇 개 없는데 그렇죠? IVL 드러그 플루이딕 기술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장기 지속형을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늘려줄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어디든 적용될 수 있어요. 어디든. 그러니까 이 제형 변경이라던가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은 환자의 편의성 이거를 좀 더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수출할 수 있어요. 이게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비독점 계약이에요. 기본적으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고요. 인벤티지랩이 또 유한양행하고 손잡았죠. 유한양행이 오스코텍하고 아주 좋은 콜라보레이션 한번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타자가 누구나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인벤티지랩과도 월 1회 투약하는 장기 지속형 비만 주사제 후보물질 IVL-3021을 개발 중입니다. 물론 비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에게도 적용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네. 유한양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유한양행의 뭐 2, 3, 4, 5번 타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타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유한건강생활이 보유한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 이건 유한건강생활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YC를 붙였습니다. YC2104 IVL 드럭 플루이딕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한건강생활이 보유한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 플러스 아까 전에 이 인벤티지랩이 보유하고 있는 IVL 드럭 플루이딕을 합쳐가지고 1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대마 후보 물질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임상 확보 물질 IVL 5005.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벤티지랩이든 펩트론이든 ABL 바이오든 다들 알테오젠의 후속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더라도 당장 네. 지금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따로 꾸며놓으세요. 플랫폼 기술 수출 업체들, 뭐 아니면 유한양행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해서 한번 주가를 면밀히 추적을 하면서 네. 어느 순간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맥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테마주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해볼 텐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저점 대비해서는 좀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저점에서 올라온 이유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외부 환경 자체의 긍정적인 요인이 좀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산업적인 측면에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수요적인 측면이잖아요. 수요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개선세가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 대부분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쏠렸던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 비어져 있던 측면이 금리 인하와 좀 맞물려서 좀 올라오는 측면이 있다. 네, 사실 변동성이 크긴 하죠. 최근에 또 많이 맞습니다.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에 있어서 올랐던 부분은 그런 외부 환경의 긍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부분들은 이제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이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가 흐름을 좀 짚고 갈 텐데 최근 뭐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보시면 원래 23년에 저희 2차전지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양극재 중심의 소재 기업 중심으로 좀 주가가 급등을 네. 많이 했고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셀 기업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좀 긍정적이었고요. 반면에 이제는 양극재와 같은 각종 소재들, 이제 2차전지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구체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23년, 24년까지 생각했을 때 메인으로 생각했던 양극재 중심의 소재들은 좀 약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양극재 쪽은 확실히 약했고 지금도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기차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쪽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전기차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관련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책이 좀 나와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불안감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 보시면은 또 수요가 많이 침체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양한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한 측면들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워낙 3원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온도 300도씨 이상부터는 굉장히 불안 요인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안에 이제 각종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네. 나와서 좀 소비자들의 심리를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안정성 하면 또 전고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R&D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해액 베이스인 리튬 이온 배터리 측면보다는 전고체 쪽으로 좀 빠르게 R&D를 해서 기업들한테 이제 예산이 지급이 되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발표가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계실 부분들이 지금 사도 될까 하는 그 부분일 텐데 9월에 뭐 이제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까지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래도 이제 성장주 쪽 특히나 많이 조정을 받았던 2차 전지 쪽을 담아도 될까? 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소재 말고 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로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밸류에이션이 이제 저렴한 기업들 위주로 본다면은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좀 안정적이기는 해요. 이제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는 산업 안에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모멘텀부터 여러 가지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는 덜 오르고 셀은 좀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셀 메이커들 역시도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소재는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긍정적인 외부 환경과 여전히 수급이 조금 저조한 측면에서는 셀이 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셀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게 훨씬 리스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큰
큰 여러 가지 이 섹터 안에서 셀을 담아볼까, 소재를 담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똑같은 무게의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셀보다는 소재 쪽에 조금 더 그 악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질문은 만약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약간 지금 차익을 실현을 해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담아가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그만큼 긍정적인 산업 이슈가 있는 만큼 리스크도 그만큼 있거든요. 그죠. 정말 50대 50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되면은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의 50대 50이잖아요. 그죠. 그것마저도. 그래서 만약에 이미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월에 저희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쯤에는 한번 비중 조정을 하고 가셔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현재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벤트도 많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도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둔 만큼 그 이벤트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을 연구원님께서는 탑픽 종목으로 꼽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셀 탑픽과 소재 탑픽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도 테슬라 로보택시 제품 공개에 관련된 말씀도 드렸듯이 그리고 저희 뭐 11월 대선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설사 이제 트럼프 정부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조금 테슬라 쪽은 불확실성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의 셀 메이커를 탑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일 수가 있다.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과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셀 쪽에서는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물론 LNF와 같은 이런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양극재 소재 쪽이 많이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소재 쪽 볼 때는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3분기 실적부터 개선세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은 지금 얼티엄 셀즈 향으로 해서 지금 M86 제품이 지금 가동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음극재 쪽에서도 이제 일회성 비용이 나올 부분이 2분기 때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 4분기 개선세가 포스코 퓨처엠 쪽이 조금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아무래도 기술적인 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도 유리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LFP가 올라오면서 양극화 물질 도전제로 확대되고 있는 CNT 관련 기업, 대표적으로 이제 제이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쪽 관심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단은 분야별로 생각을 해보자. 그 가운데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셀 관련해서는 탑픽이고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는 당장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 꼽아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미래 기술력을 봤을 때 꼽을 만한 기업은 제이오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이한나 연구원과 함께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화장품 업종이 최근에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간의 조정 이후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하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수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브랜드들의 미국 오프라인 진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리테일러 바이어들 또한 K-뷰티존을 구성하려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품 수출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가 순항 중이고 현재 주가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매수를 추천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장품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보시면 먼저 실리콘2 최근에 이제는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화장품 역직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제 글로벌 K-뷰티 성장을 주도하는 유통사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좀 많이 의존했었던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이나 호주 등 새로운 국가들로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미국향 매출이 100% 늘어났고 호주향 매출은 200%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기대감으로 올해 실적 추정치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 7,547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20%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올해 1,617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38%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와 같은 화장품 주문자 위탁생단 OEM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수요 대비 공급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OEM 시장의 호황 국면이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선크림 시장 내에서 한국콜마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감과 동시에 생산 효율 개선 노력이 빛을 보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경우에도 3분기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매출액이 6,4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할 것이란 예상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657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넘게 세 자릿수 성장률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반등세에 나타나고 있는 화장품주의 볕이 계속해서 들어줄 수 있을지 주가 재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어요.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은 안 좋은데 SK 하이닉스도 오늘 1% 하락세 15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강했다가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SK 하이닉스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보고 계신 걸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AI 칩에 대한 이제 수요가 지속될 수 있냐라는 이제 불안 심리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실적과는 무관하게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최근에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 심리가 워낙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이제 골드만삭스 쪽도 마찬가지고 모건스탠리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피크아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면서 전체적인 매출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좀 많이 또 생겼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는 일단 심리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반도체 쪽은 어차피 지금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고 4분기 실적은 더 좋게 나올 거고 내년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뭐 봤을 때 뭐 시장에서는 아무튼 뭐 너무나 최근에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터들이 꽤 많았습니다. 조금 웃긴 거는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리포트 나오는 거 보게 되면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13만 원 갑니다 이랬던 회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온 리포트 보면 이제 9만 5천 목표가가 9만 5천 원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 증권사들도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리포트를 좀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목표가가 13만 원 간다라는 삼성전자가 지금 9만 5천 원으로 단기간에 지금 한 달 만에 뷰가 바뀐 거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5만 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손해볼 가격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24만 원 이상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번 연도에 그 정도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좀 조정 좀 많이 받은 구간이긴 하지만 오히려 좀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고 있는 신호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뭐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무튼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HBM3E 12단을 올해 말에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지금 현재 만들게 되는 부분이고 공급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대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분명히 HBM4까지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퍼스트 무브로서의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시장의 예측과 달리 상당히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뭐 HBM3를 뭐 SK하이닉스보다 빨리 시장에 내놓으면서 상용화시키겠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뭐 제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첫 번째로 계속해서 제품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SK하이닉스 같은 HBM이 물론 이제 적층이 좀 디램 적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량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전자보다는 좋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하이닉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크게 조정받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좀 강해질 때 뭐 이럴 때야말로 좀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지금 이제 탄력성이 많이 둔화되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많이 좀 변화를 줄 것이다. 그리고 HBM3의 12단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 얘기가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이 15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24만 원대까지 올라갔을 때는 조금만 떨어져 봐라 내가 사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5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뭐 우려까지 함께 나오면서 선뜻 손은 잘 가지 않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지금처럼 외국인 좀 매도 흐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을 전반적으로 받는 국면이 사실상 진짜 매수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피롭틱스. 오늘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1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피롭틱스 외국인들 3거래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외국인이 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좀 누적으로 좀 유입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유리기판을 이제 서서히 좀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것 같아서 옵틱스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뭐 인쇄회로 기판 관련 장비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 공정용 장비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 전지용, 그러니까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 장비 매출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 장비보다 또 2차 전지 쪽 장비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장비, 그러니까 2차 전지 장비 주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글라스 기판을 절단하는 장비를 개발을 하였고 또 이 글라스 패키징 기판에서 활용 가능한 레이저 글라스 관통 전극 장비 그리고 다이렉트 이미징 노광기도 현재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 관련 장비 주로 현재 좀 부각을 받으면서 전일 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다가 재차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제 다행히도 이제 조금 이제 상승력이 한 6%대까지 나왔다가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격 15,600원대인데 이 가격 밑으로 한 14,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일 양봉 중간 가격까지 분할로 14,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고 재차 상승이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18,000원 정도 자리 보시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1,5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기도 합니다. HD현대일렉트릭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25만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연이어서 또 말씀을 해주신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력 관련주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은 본인은 HD현대일렉트릭 꼽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잘 가네요. 네. 오늘은 갭을 띄우면서 좀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보게 되면 변압기라든가 고압 차단기 쪽으로는 매출에 있어서 전체 매출에 있어서 52%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회전기라든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17%, 그리고 배전반이라든지 저압 차단기라든지 전력 제어, ICT 쪽은 31% 정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사우디 주력으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곳이 보면 사우디라든지 한국전력공사 쪽이 동사의 제품을 많이 또 구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변압기라든가 여러 가지 송배전망 쪽으로 해서 많은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뭐 미국의 또 생산 공장을 또 가지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영업 마진율도 최근 들어서는 20%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최근에 3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이었어요. 조정받는 흐름들이었고 아직 뭐 저점을 조금 전 저점을 좀 이탈하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나마 LS라든가 LS 일렉트릭의 차트 흐름보다는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HD 현대일렉트릭이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인데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AI 데이터 센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또 동사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보면 지금 이제 HD 현대플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변압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 쪽에 사용하는 변압기랑 그리고 태양광 쪽에 사용하는 변압기랑
제품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해리스랑 트럼프의 또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해리스가 지금 현재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바이든이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망 관련된 이슈가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많이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사의 자회사가 지금 이제 태양광이 되었던 아니면 풍력이 되었던 관련된 기자재 쪽으로 해서 전력 관련된 인프라 쪽으로 해서 많은 납품을 해 나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본다면 본업 외에 자회사가 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것도 하나의 또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당 쓸고 동전 줍기 이런 일거양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거양득과 같은 효과를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현대 일렉트릭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HD현대 일렉트릭. 그런데 조정을 받고 반등이 아주 빠르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대선과 연결해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떠난 여행객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에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 수송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게 됐고요. 지난 8월에 국제선 여객, 지난 2019년을 제외하고 개항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9월, 10월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앞으로 지금 9월이죠. 9월에 국제 여객 수송 증가율이 추석 연휴로 인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10% 내외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거리 미주 노선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거리 일본향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엔화 강세 기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향 노선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상회하면서 지난 2019년의 호황기 수준의 80% 수준까지를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항공사에서도 하늘길을 계속 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최장 9일에 달하는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해외여행도 불붙고 있기 때문에 각 항공사에서 노선을 확대하는 움직임입니다. 다음 주에 휴가를 2일만 더 쓰게 되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4일에서 18일까지 국제선 8개 노선 그리고 국내선 1개 노선에 총 60편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도 13일부터 21일까지 인천에서 타이베이에 16편, 인천에서 다낭까지 14편 등을 포함해서 총 30편을 추가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주, 이렇게 추석과 임시 공휴일에 겹호재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일단 추가적인 가을 여행의 견조한 수요는 확실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환율과 유가 등 비용 변수에 나타나는 것들이 항공주에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 분기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를 기대함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화물 수송 부문도 긍정적인 영향 기대됩니다. 특히나 4분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차세대 항공기 A321 네오 12호기를 도입하면서 중국향 그리고 일본향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주 9월, 10월에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오늘 시장에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 박정실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가 오늘 시장에서는 2% 이상의 하락세 1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을 공개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사실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자화전자 여러분들 일단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일단 작년까지 대규모 적자였죠. 대규모 적자였다가 올해 상반기만 지금 영업이익이 246억 원이 지금 나왔는데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444억 원이라고 합니다. 즉 상반기 대비 80.8%나 성장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매출액도 4,337억 원이 하반기에 예상이 되는데 상반기에 37.7%나 상반기 대비 증가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지금 120선 자리에서 2번 정도 터치를 하면서 쌍바닥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과 자본총액도 지금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평가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 실적이 지금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화전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주가는 왜 이럽니까? 일단은 현재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택적인 어떤 그 수급 흐름에 따라서 좀 소외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화장품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증권가에서 강력하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이 휴대폰 부품 관련 섹터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지금 그런 회사들은 현재 증권가에서 아직까지 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조금 풀리고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는 것을 만약에 뭐 증권가나 어떤 투자자들이 슬슬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또 시장이 조금 부진할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좀 잘 해놓은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력 제품인 이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손떨림 보정 장치 같은 이런 주력 제품이 애플향으로 지난 이제 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지금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4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을 때 한 10%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가 시장의 약세를 좀 맞이해서 같이 좀 내려오면서 이전 8월 5일 저점 부분까지 거의 다 지금 내려오면서 약간 이제 쌍바닥형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뭐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9,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역대급 저점을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끌고 가면서 조금 고수익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27,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화전자, 오늘 꼭 잡아라. 라는 의견 아주 단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3% 넘게 상승세. 박수건 대표님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전해주신 바 있고 한미약품도 한번 가지고 오셨었는데 오늘 네네. 시장에서 3% 이상의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오늘 뭐 미국에서 하원 쪽에서 생물보안법이 좀 통과가 되었죠. 하원에서 통과되고 이제 상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장중에 100만 원 이상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였고요.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줬습니다. 자, 그중에서 저는 이제 한미약품도 이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한미약품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동사가 만들어냈던 뭐 고혈압 치료제라든가 복합 고지혈 치료제라든가 자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전립선 관련된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특화 관련 약품을 계속해서 판매해 나가는 부분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싹센다라든가 위고비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게 되면 물론 뭐 비만약으로서의 체중은 좀 감소하긴 하는데 문제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부작용이라는 건 근력이 많이 약해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이라는 거죠. 충분히 위고비라든가 싹센다하고 대결해볼 만한 약품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동사가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를 지금 이제 작년 6월달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가 TF가 구성이 되었고 작년 6월달부터 했던 내용들이 연구 개발했던 내용들이 이제서야 조금 약간 좀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경영권 관련해서 지금 집안 싸움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그 부분들은 이미 지나간 이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주가에 주는 영향 크지는 않을 것이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앞으로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 상승 흐름들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만나보고 왔고요. 다음 기업은 한국콜마입니다. 박정실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이제 지난 7월부터 여러분들한테 종종 언급을 드리고 있죠. 어느덧 지금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화장품 그리고 이 기능성 화장품 등을 이제 ODM,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번에 지금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증권가에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을 6,445억 원, 영업이익을 657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그리고 112%나 증가한 수치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강력하게 지금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조금 다소 좀 안타까운 것이 갭만 형성되지 않았다면 따라잡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갭을 형성시키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기술적 조정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분할로 72,000원, 68,000원 정도 식으로 이렇게 조금 3분할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상태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려가면 한 72,000원, 68,000원 정도 선까지 좀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고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과거 2019년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2015년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다가 쭉 눌렸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 주가 수준 한 대략 1차적으로 한 8만 6천 원 정도 수준과 그리고 조금 돌파된다면 1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이 그리고 실적과 함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박정실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콜마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주가 상승 탄력 기대된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고 있는데 내일도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원 대표 그리고 박정실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우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어저께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 증시만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오늘은 아시아 증시에서 한국 증시가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저점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반등을 좀 기대하기가 어려우면서 거래대금도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장 초반에는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줬으나 결국에는 투심이 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둘 다 하락 전환을 했고 시총 상위 종목과 코스닥 종목들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기술적 반등도 크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좀 실적이나 아니면은 좀 안정성이 좀 보장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보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통신주 중에서 KT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신주들이 최근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감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전히 PBR 0.57배를 기록하면서 저 PBR에 해당이 되면서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률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서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좀 유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승하시면서 KT는 좀 중장기적으로 배당을 좀 노려가시면서 공략해 보신다라면 현재 구간이 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지 못한 시장 속에서 배당도 생각해 볼 수 있는 KT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국내 증시 제가 오늘은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작가님한테 원고 보낼 때 혼조세다라고서 보내드렸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거래일에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었기 때문에 추세가 반등 전환으로 갈 수 있을지, 쌍바닥을 좀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계속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전반적으로 내일 이제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관망 심리가 강하고 눈치 보기로 가는 움직임이 좀 지배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 속에 지금 현재 좀 방어적인 심리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대선 TV 토론회만 좀 어느 정도 이벤트를 소화하게 된다면 다시금 이제 안도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엿보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이 부진하다 보니까 사실 업종단에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 하원 쪽에서 오늘 이제 두 건의 좀 대표적인 법안들이 통과가 됐었죠. 첫 번째는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의 DJI 제품을 사용 금지하는 법안이 처리가 됐었고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 오셨던 생물보안법 역시도 관련 이슈 최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더 두드러졌었던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결국 약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최저점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대비 0.48% 내린 2,523.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상승했던 분 오늘 또 돌려놓네요. 전일 대비 1.06% 빠지면서 706.92포인트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6천억 원 이상 던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10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늘 쉽지 않았지만은 특히나 하락이 연이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하는 종목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결국에는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도 일제히 떨어지면서 좀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2024 대선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오늘 저녁에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켓 스캔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 이 마리화나가 8.6% 이상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후보가 마리화나와 관련해서 합법화를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가 결국에는 힘을 받으면서 8.6%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AI 의료 쪽도 4%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장기 테마 쪽으로 가볼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2%, CDMO 쪽이 오늘 1.7%, 실적 테마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XL이 3%, 그리고 AIG 쪽이 1.8%, 방산 쪽도 오늘 시장에서 1.6%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업종 상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쪽 1.3% 이상 강세 탄력 보였고요. 유통 상자 쪽이 1%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상승 탄력 받아가는 업종들 보통 하락장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지수 마감 상황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9% 약보합권 2,52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가 넘게 빠졌습니다. 706선에서 거래 결국에는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일제히 내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하락폭이 눈에 띕니다. 5% 이상의 하락세. 오늘 시장에서 LG 엔솔은 37만 9,5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40만 원대 이탈은 물론이고 39만 원대, 38만 원대까지 일제히 깨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액트뿐만이 아니라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호실적을 안고 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대 다시 한번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0.6% 하락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이 2% 넘게 가깝게 상승세,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월요일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어제 시장이라는 약간 좀 분위기 다릅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1%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워낙 강했던 탓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그 상승세가 연이어서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알테오제도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 유지를 했고 에코프로비엠이 1.9%, 에코프로가 3% 넘게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알테오젠이 시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하는 장이 아니라 에코프로비엠이 계속 연이어서 떨어지고 알테오제는 그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HLB 5% 넘게 빠졌고 클래시스가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엔캠이 1% 강세, 휴젤도 1% 넘게 강세 탄력을 보였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는 일제히 1에서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시장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장중에 웃을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고 코스닥에서도 2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기관도 매도에 동참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이나 홀로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 잡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고요. 시장이 조금 우울한데 내일은 조금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은 그래도 TV 토론 기다릴 만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일단은 내일 우리나라 시각으로 해서 오전 10시경쯤에 TV 토론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서 각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면 한 2분 정도 후보자들이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좀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제 관련 내용들이 좀 꽤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으로 엮여져 있었던 갤럭시와 그룹주들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상대적으로 트럼프 지금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쪽 관련해서 이제 규제 완화 기조로 가상화폐 쪽을 좀 지원하면서 가겠다라고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한편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침묵을 또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약간 좀 트럼프 쪽에 그 관련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리아나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관련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 트럼프 역시도 젊은이들의 그 표심을 좀 의식을 했는지 갑자기 이제 말 바꾸기를 하면서 이제 마리아나 그 기호용 마리아나 관련해서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최근에 이제 9월 8일경 SNS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후보들이 지금 거의 뭐 초박빙으로 지금 지지율이 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뭐라도 하나라도 표심을 지금 잡기 위해서 거의 포퓰리즘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의 TV 토론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TV 토론이 아무래도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장중에 진행하는 만큼 관련 이제 정치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 이제 종가 마감 다 돼 가서야 지금 이제 오성첨단 소재 같은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기도 했었거든요. 이처럼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들만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왕지사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예 테마로 접근을 하실 거면 이제 내일 대표적인 이제 테마 관련 종목들 있죠. 트럼프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상화폐나 대북 정책 관련 이슈가 있을 거고요. 해리스 쪽으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낙태권과 이제 관련된 종목들 내지는 마리아나는 지금 트럼프도 지지한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이제 메디케어 관련 종목들까지 이런 테마 쪽 종목들이 일단은 급등락을 좀 반복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흐름을 예의주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우리 국내 업종단에서 가장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분야는 반도체와 배터리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 기조 하에서는 반도체 지원법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지금 IRA 법안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지금 사업 부문에 있어서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IRA 법안에 지금 세제 혜택을 받지 않으면 자칫 적자 전환 될 법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와중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잡게 돼서 이 IRA 법안이 폐지로 가게 된다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단연 그런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업종단에서 밀리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나라의 보통 이제 시총 상위 지금 1, 2위 종목들 상단에 있는 종목들 보면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지금 상위권에 우세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사실상 그런 토론에 있어서는 해리스가 좀 더 이제 우세할 경우에는 안도랠리격으로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또 다시 업종단에 들어와주면 우리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투심이 또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은 거진 외국인 수급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회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이제 관련 이제 업종 단의 흐름들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10월 1일에는 각 이제 정당의 부통령들이 또 나와서 TV 토론회를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한다고 하니까 관련 이슈들도 같이 함께 체크하시면서 일정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은 대선 토론 주시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 이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쪽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빗썸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3%대 오름세 모처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과 리플 등도 동반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전략 세워봤고요. 이제 내일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시초가 종목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오늘은 일단 미용기기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두드러졌었던 흐름들이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가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네. 우리 이제 시장에 있어서 가장 또 대표적인 미용기기 관련 업종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되어 있는 미용기기 관련 종목인 동국제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동국제약은 이제 사업 부문이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헬스케어 쪽에서 화장품 사업 부문과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사업을 미용 의료기기 쪽에 있어서는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뷰티 디바이스 라인인 마데카 프라임이 최근에 실적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마데카 프라임 역시도 라인업이 지금 굉장히 좀 다변화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팅글샷과 탱글샷 그리고 2분기에는 프리즘과 인피니티 등을 연달아서 지금 출시를 하면서요. 제품 라인업을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고객 니즈에 맞춘 새 미용기기 제품과 또 화장품 역시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 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업종 섹터들 다시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미용기기와 함께 화장품 쪽 관련 수혜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동국제약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동국제약 쪽에서 지난 5월 달에는 중소형 가전제품 업체인 위드닉스의 지분을 50% 정도를 인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위드닉스라는 기업 쪽에서는 주방 가전 브랜드도 가지고 있지만요.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세이스킨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 동국제약 쪽이 외주를 맡겼었는데 이렇게 이제 위드닉스 인수로 인해서 연구 개발과 생산을 내재화해서 자체 이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금 밸류 체인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영업이익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동국 사업의 이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 대한 부문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관점에서 동국제약 기술적인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동국제약이 올해는 변동성이 좀 꽤 나와준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월봉에서 지금 흐름을 보면요. 계속 힘을 좀 모아가는 모습이 좀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저점을 올리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최근 이제 전저점 구간이었던 구간만 깨지 않으면 상단에 지금 60월선 구간대가 매물대가 강해요. 그래서 60월선 매물대 강하면 추가적인 시세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 그 구간대를 좀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 전략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손절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블랙 먼데이 때 주가가 똑 떨어졌었던 이제 구간대를 저 전저점으로 잡아서 15,500원 손절 구간 잡아 나가시고요. 상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 또 비법 라인, 점 라인인데 이 구간대가 이전에 지금 6, 7월 달 캔들 머리 구간 지금 저항대 형성되어 있거든요. 19,000원 구간대 단계 에서 스윙 매물대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구간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하면 목표가 추가적으로 상향 가능하거든요. 19,000원 목표 구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장품 이제 마데카 크림으로 히트를 쳤던 기업인데 이제 마데카 프라임으로 또 뷰티 디바이스로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네요. 동국제약 뷰티 사업 확장세 어디까지일지 주가 흐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문화된 AI가 산업 현장에 활용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서는 산업 현장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국가 간 AI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 AI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삶에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관심 분야나 하고 있는 일에 실제로 활용이 돼야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산업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에 있으니까 산업계에 특화된 어떤 진짜 전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 지난해 LG가 선보인 생성형 AI 엑사원 2.0은 그룹 계열사들의 성과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원재료를 낮은 비용으로 구매하는 AI 기술을 적용해 연간 수십억 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도 신제품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AI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제품 디자인 기간을 6개월에서 한 달로 줄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생성형 AI 최신 버전인 엑사원 3.0을 공개했습니다. 엑사원 3.0은 이전 모델인 엑사원 2.0 대비 추론 처리 시간과 메모리 사용량, 구동 비용을 대폭 감축한 점이 특징입니다. 백용훈 연구원장은 정부와 학계 차원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AI를 실제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입하는 기업들이 약 4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그리고 실제 그 실무자들이 AI를 적용했을 때 만들어내는 성과, 이 성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크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AI를 초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컴퓨팅 인프라, GPU 같은 어떤 그 NPU나 GPU 같은 어떤 장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주저하는 편입니다. 현재 AI 투자 추세라면 2040년 미국이 달성하려는 기술 수준을 한국이 따라가는 데는 447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와 의료 등 한국에 특화된 AI를 만들어 승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부은행회관에서 열린 국내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손쉬운 금리 인상, 실수요자 보호 등 은행권 대출 규제에 이 원장이 개입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에 입장을 전한 겁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의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하는 한편 이 의견을 향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MM이 신규 해운동맹 구축과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HMM은 오늘 해운동맹인 D 얼라이언스를 신규 해운동맹인 프리미어 얼라이언스로 재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동맹 체제는 2025년 2월 출범해 5년간 유지됩니다. 아울러 세계 1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와도 협력 체제를 마련해 유럽 노선을 기존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선사의 진출이 어려웠던 대서양 항로 참여 및 직접 기항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HMM은 2030년까지 총 23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컨테이너, 벌크, 친환경 디지털 강화 등에 투자하며 항만 터미널 확장 및 고수익 내륙 물류기지 사업 진출 등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